안녕하세요. 책사람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의 화가 반 고흐와 친구 라파르트가 주고받은 수많은 편지 중에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은 반 고흐 영혼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출판사는 위즈덤 하우스, 번역 박은영, 2008년 11월에 출간되었습니다. 고흐가 죽은 뒤 라파르트가 동료 화가에게 보낸 편지에서 고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그의 가치관은 예술과 마찬가지로 숭고하고 순수했네. 그 점에 있어서 그는 진실로 굳건했으며 아름다웠네. 그는 미치광이가 되었네. 분명 그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걸세. 원인은 세상의 몰이에와 천박함에 대한 그의 저항도 환멸로 상처받은 그의 숭고한 사상도 아니었네. 모든 원인은 그의 외부가 아닌 내부에 머물러 있었네. 빈센트가 원한 것은 숭고한 예술이었으며 그것을 표현하려는 어마어마한 투쟁은 그 어떤 예술가라도 지치게 했으리라 생각하네. 어떤 호인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예민하고 감정적인 긴장감에 끝없이 저항하지는 못할 걸세. 나는 그의 광적이고 폭발적인 기질에 대해 우정보다는 존경심을, 동지애보다는 숭배감을 느꼈네. 그와 함께 있을 때 아카데미의 순진한 학생인 나는 일종의 압박감을 맛보았네. 훗날 나는 자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랐네. 나에게 그는 강인한 성품과 위대한 예술가의 모습 그대로 영원히 남게 될 걸세. 1882년 고흐 나이 28살 라파르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보내준 편지는 물론 자네의 판화 목록도 잘 받았네. 판화들 가운데 몇몇, 그 중에서도 특히 드 그루와 랑송의 작품들이 초조할 정도로 보고 싶군. 건강이 회복됐다니 무척 다행이네. 석판화 작업을 주제로 편지를 주고받다가 자네가 아픈 바람에 중단하고 말았지. 아무튼 그 뒤로 나는 작업을 잘 진행해 나갔네. 돌 위에 직접 작업하는 대신 석판화 분필을 썼지. 참 기가 막히게 훌륭한 도구이더군. 분필 말일세. 바구니 위에 앉아 빵을 자르는 사내를 표현한 석판화는 실패했네. 뱃생을 돌 위에 옮기면서 윗부분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렸지. 하지만 끌칼을 써서 망친 부분을 대강 수선하긴 했네. 어쨌든 자네는 이 새로운 기법이 바구니나 바지 그리고 진흙 범벅이 된 장화 같은 소재의 질감을 살려주면서 아주 훌륭한 작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걸세. 이미 편지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네에게 한 가지 할 이야기가 있네. 작년 여름 자네가 방문했을 때 내 모델이라고 소개한 여자를 혹 기억하나? 그때 나는 자네에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당시 내가 어떻게 그녀의 임신 사실을 알아차렸는지에 관해 말했었지. 바로 그 때문에 그녀를 경제적으로 도와주려 애쓰는 중이라고도. 그리고 나서 얼마 뒤 나는 병에 걸리고 말았네. 당시 그녀는 라이덴의 한 병원에 이미 입원한 상태였는데 치료받던 병원에서 나는 그녀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지. 그녀는 심각한 근심거리가 있다고 고백하더군. 그 여름에 앞선 겨울부터 그녀는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었네. 나는 그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 그러고도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했네. 내가 과연 그녀를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을지, 도와야만 하는 것인지. 나 또한 병들고 미래는 너무도 불투명했네. 하지만 나는 병상을 떠났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의사의 권유를 뿌리치고 그녀를 보러 나섰네. 어쨌건 그 여름의 7월 1일 나는 라이덴의 병원에 도착했네.
그리고 밤사이 그녀는 사내아이 하나를 세상에 내놓았지. 갓 태어난 아이는 엄마 옆 요람에서 작은 코를 이불 밖으로 내놓은 채 쌕쌕 잠이 들어 있더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제 알 바 아니라는 듯. 그러나 나처럼 병들고 가난에 지친 화가도 아기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네.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깊이 생각할 무언가가 있었네. 그 가난한 여인의 해사는 난산이었네. 인생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만 그것이 나와 상관 있는가? 라고 말할 뿐이라면 그때마다 죄가 되지 않는 순간이 있을까? 어찌됐든 나는 그녀에게 말했네. 몸이 좀 나아지면 찾아오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소. 그런데 이 여인한테는 병약하고 버림받은 가여운 아이가 하나 더 있었네. 때문에 보잘것없는 내 경제적 능력으로는 그들을 돕겠다는 생각 자체가 턱없는 계획이었지. 하지만 달리 무슨 수가 있었겠나? 어떠한 상황 앞에서건 쉽사리 포기부터 하고 만다면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없네. 머지않아 그녀는 다시 나를 찾아왔더군. 나는 그들 세 식구와 내가 살 집을 새로 구했네. 아기는 어느새 7~8달 난 매우 건강하고 온순한 꼬맹이로 자랐다네. 나는 녀석을 위해 고물상에서 직접 요람을 골라 어깨에 짊어지고 오기도 했지. 너무도 암담했던 지난 겨우내 그 꼬맹이는 내게 집안의 빛과 같은 존재였네. 아이 엄마는 강한 여자는 아니지만 상점의 물건을 배달하는 힘든 일도 마다 않고 맡아 했네. 그녀는 다시 기력을 되찾았지. 나는 예술과 삶을 동시에 깊이 있게 하고자 노력했네. 그 둘은 서로 짝을 이루어갔지. 이제 더 이상은 나와 상관없는 옛 친구들과 여러 차례 난처한 일도 있었네. 하지만 그 때문에 심하게 당황하지는 않았지. 그나마 가장 소중한 친구인 동생 태호와는 다행히도 별일이 없었네. 그와 나는 형제이기에 앞서 친구이고 그 역시 불행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왔지. 물론 지금도 돕고 있고. 아이와 아이 엄마를 도운 일이 몇몇 친구를 잃게 했지만 동시에 그것은 내 집에 빛을 선사했네. 솔직히 근심으로 마음이 몹시 버거워질 때면 마치 거친 날씨에 배 가장자리에 매달린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지.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집은 한층 더 따뜻한 가정을 닮아가고 있다는 점이네. 바다란 많은 위험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네. 심하게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지. 그렇다 해도 나는 여전히 바다를 사랑하고 미래의 모든 위험 앞에 어떤 차분함을 지켜가고 있네. 무엇보다도 친구와 지인들이 더 이상 내 집을 방문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가난한 여인 때문이라고는 생각지 말게. 그것도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이긴 하지만 좀 더 전반적인 까닭은 다름 아닌 내 그리는 방식에 있네. 생각할수록 화가들의 상업성이 몹시 실망스러울 뿐이네. 과연 나중에는 그러한 경향이 좀 나아질런지. 이곳에 한 화가가 정신병원으로 보내졌네. 벅스라는 풍경화가라네. 사람들이 병원에 가두기 전까지 그의 상황은 도무지 간병인조차 구하기 어려웠다는군. 하기야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 호의와 호평을 보내고 있네만 일례로 전에 그가 청한 몇 차례의 도움과 그의 습작품들을 거부했던 어떤 이는 나중에 다시 그의 그림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네. 디아스보다 더 아름답다. 하지만 내 생각에 그건 좀 과장된 표현 같네. 어쨌든 1년 전 그 불쌍한 친구는 내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지. 예전에 영국에서 메달을 하나 받았는데
그것을 마치 오래된 은처럼 팔아야 했노라고. 그뿐이 아니네. 가끔 함께 그림을 그리러 다녔던 화가 브라이트너는 나와 거의 동시에 같이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는데 생계를 위해 초등학교 선생을 해야 했다네. 내가 알기로 그는 교직에 거의 취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일세. 지금이 과연 화가들에게 호의적인 시대인가? 물론 화가들에게도 문제는 많네. 마을에 도착한 직후 나는 방문할 수 있는 모든 아뜰리에를 자주 찾아다녔네. 사람들과 관계를 만들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였지. 그러나 지금은 열정이 많이 식었네. 유감스러운 점은 화가들이 처음에는 동료를 환대하는 듯 보이지만 딱하게도 결국은 친구를 밀어내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것이네. 비극이지. 우리는 서로 돕고 신의를 쌓아가야 하네. 이미 사회 전반에 증오가 충분히 쌓여 있네.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더욱 온전할 수 있을 걸세.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질투하고 비방하는 분위기가 조장되고 있네. 결과적으로 서로 협조해 힘을 모을 화가조합 같은 귀중한 전체를 이루는 대신 각자의 세계에 갇혀 혼자들 작업하게 되는 거지. 서로를 비방하는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들은 바로 그 질투의 힘을 이용해 타인의 주의를 사막처럼 적막하게 만드네. 하지만 그럼으로써 그들 자신 역시 비참해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네. 작품을 통한 투쟁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강력할 뿐 아니라 어쨌든 합법적이네. 하지만 그 외에 개인 대 개인으로서 서로 적이 되거나 투쟁을 위해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네. 그 무엇도 자네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없다면 문제의 그래픽을 보러 오게나. 멋진 작품들이 많다네. 그참에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복제품에 대해 의논해 보는 것도 좋겠군. 참으로 다양한 작품들, 예컨대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헤르코모의 죽은 거장과 할머니들을 위한 양로원, 프랭크 홀의 이민자들과 기숙학교, 스몰의 크락스톤 프린팅, 그리고 프레드 워커의 낡은 문도 있다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들 가운데 많은 작품이 목파나 수집품의 걸작이 될 수 있을 걸세. 올 겨울 숱한 습작을 그렸고 그만큼 자네의 방문을 고대하고 있네. 내 작품들을 두고 자네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네. 습작품의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자네에게 미리 편지했어야 했네. 하지만 자네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한동안 스스로가 매우 낯설게 느껴진 데다 사람들에게서 받은 불쾌함으로 조금은 침울했었네. 지금 자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자네를 편협한 사람으로 보지 않듯 자네 또한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여기지는 않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네에게 목파나를 보러 오지 말라거나 지난번 자네가 다녀간 뒤 많은 것이 변했음을 알리지 않는다면 더군다나 그 모든 변화 이후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내 집에 발도 들여놓기 꺼려한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나 스스로 솔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이네. 새 아뜰리에는 이전 것보다 훨씬 넓고 좋다네. 그러나 사실대로 말하면 집주인이 세를 올리거나 돈 있는 다른 세입자를 찾지 않을까. 나는 늘 두려움 속에 있네. 이전 여인들을 통해 많은 환멸을 배웠지. 하지만 앞서 말한 그 여인한테는 마음을 뒤흔드는 무언가가 있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고 처절히 버림받았기에 주저없이 나는 그녀를 도왔네. 내 행동이 잘못되었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세. 나는 여전히 어머니이자 버려진 여인을 그대로 모른 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네.